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말고사 나머지 시험 범위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우리가 시험 전까지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의 기능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부도심, 그다음에 주변 지역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도심의 특징이 어떠한가, 높은 집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고급 서비스 기능들이, 고차 서비스 기능들이 몰려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간 인구하고 유동 인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주 인구가 있는데, 상주 인구가 저녁에는 적어진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나타난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에 상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주변 지역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주변 지역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중간 성격에 부도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나머지 부분들을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지역이 이제 주변 지역이 도시의 성장에 따라 공장지대와 대단위 신흥주택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은 주로 주거 기능을 담당하죠. 간혹 공업 기능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된 기능은 이제 주거 기능,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의 주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 경관과 농촌 경관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편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자연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개발 제한 구역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이제 그린벨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가지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두 번째는 자연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그려보면요, 가운데 도심이 있고 주변에 주변 지역, 외곽 지역이 있는데, 도심은 건물의 높이가 높고 주변 지역은 건물의 높이가 낮죠. 이런 식의 스카이라인을 갖게 돼요. 그런데 도시의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주변 지역이 그냥 무한대로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딱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건물들이 이런 높이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의 주거 지역에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앞에 두고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묘한 도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있다. 도시가 이제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걸 이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내년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중간 지역은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 기능이 혼재라는 거는 여러 가지 도시 기능, 그러니까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이 다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거예요. 왜 몰려 있냐면 이 지역이 새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주택들이 노후화 불량화되어 있어서 재개발 산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 혹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 지역이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은 이제 주변 지역하고 도심하고 그 가운데 도심의 바로 경계변,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중간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도시의 기능 지역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 103쪽에 보시면 요 지도가 나오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강조된 부분 중에 하나가 대도시의 사례로 도시 기능 지역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수능에서 이제 강조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지역의 도시 기능 지역들, 내부 지역들을 이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A는 어디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A는 명동 이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한번 A는 서울의 도심 이제 명동하고 연결됐겠죠. 대기업 본사, 은행 본점, 고급 상점들의 간판이 즐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즉 유동인구가 많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고급 서비스 기능, 고급 행정 기능, 고차 서비스 기능. 그래서 여기를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중심 업무 지구. B는 어딜까요? B는 역시 노원이죠. 노원은 이제 대표적인 주거지유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C인데요. 이 위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C는 여기에요. 금천구 디지털 산업단지. 이제 과거에 이 지역이 굴뚝형 공장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굴뚝형 공장일 때는 섬유, 봉제, 전자조립 이런 산업들이 우세했는데 여기 아파트형 공장들이 생기면서 IT, BT 이런 정보통신 산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변화된 지역이죠. 서울 안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그 서울 안에 나올 수 있는 공업 지역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인데 여기 이제 성동구, 성수동 들어보셨죠? 이 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주거 기능이 다 주변 지역에서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D는 강남구, 이제 IT, 금융 요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 우세하고요. 이제 강남구에서는 국제화, 국제 비즈니스 이런 부분으로 특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남도 이 도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도심이 3개인 것으로 기획되어 있는데요. 중구, 종로, 강남, 영등포 이렇게 3개로 기획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도심이고 여기는 도심 기능이 늘어나고 있고 영등포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능에는 이제 A하고 D가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B하고 C는 나올 수 있겠죠. 특히 C는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금천구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요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들 꼭 2번, 3번 요거 해보세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도시의 확장과 다핵 도시로의 변화. 여기서 이제 다핵 도시로의 변화, 이제 서울을 사례로 얘기했죠.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시가지가 확대되거든요. 시가지가 확대되면 주변에 그 도시의 영향권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도시 내부가 다핵화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중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다핵화가 심화되게 되면 그 도시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도시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도시권의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도시권은요, 이제 원래 있는 도시가 있죠. 원래 있는 도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원래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커져요. 그래서 도시가 커지는 거를 대도시화라고 하죠. 대도시화. 그래서 원래 있던 구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능이 집중하고 인구가 집중하니까 여기 써 있죠. 도시의 인구의 기능, 인구가 많아지고 기능이 많아지면 도시화된 지역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요, 도시의 기능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은 이 지역으로, 어떤 기능은 이 지역으로, 어떤 기능은 이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되게 돼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기능, 행정 기능이 분산되기도 하고요. 공업 기능이 분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주거 기능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능들이 이 위성도시, 신도시들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 대도시와 연결이 끊어지면 이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연계가 지켜지면서 이러한 범위에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권역이 생기는 거예요. 얘를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도시권인 거죠. 대도시는 이게 대도시고요.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성도시들과 신도시들은 이 대도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겠죠. 결국 이렇게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이 매우 중요해요. 대도시가 대도시권으로 확대되는 데는 교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분산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도시들은 주간에는 사람이 없고 야간에만 사람이 많은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도시가 더 발달해요. 도시가 더 발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대도시권의 영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새로운 도시들이 이 대도시의 영향을 받으려면 역시 도로가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도시권이 확대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러한 대도시권의 확대를 실제 서울에다 적용해 보죠. 옆에 요 지도를 이제 보시면요. 서울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이제 인구와
기능이 너무 많아졌어요. 서울의 인구와 기능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위성도시들,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그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있고 이제 여기는 신도시를 만든 건데요. 이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녹색, 일산, 분당, 산본하고 평촌을 하나로 묶고 중동은 이제 부천이거든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들이 서울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이들을 아우르는 외곽 순환도로도 생겼어요. 이 외곽 순환도로의 범위가 1기 신도시의 범위, 즉 서울의 대도시권, 첫 번째 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부족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 안에 몰려들고 서울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소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2기 신도시들을 만듭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제 수원하고 용인, 그 다음에 파주, 양주,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거죠. 기존보다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럼 얘들을 연결하는 제2 외곽순환도를 만드는 거죠. 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뭐죠? 또 2기 신도시의 범위. 그만큼 이렇게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는 서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 서울의 대도시권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서울의 인구와 기능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럼 읽어볼까요? 이런 광역교통체계가 확립되고, 이 광역교통체계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서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요. 도시 내 신시가지 또는 도시 주변 등의 대도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있다.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있다. 광역교통의 발달, 대도시권의 확대, 결국 뭐하고 관련돼 있다? 도시의 인구와 기능이 많아지는 것과 본론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어내서 가시적으로 서울의 대도시권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도시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 이동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었어요. 근데 이런 대도시권이 교통로가 추가되고, 표시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대중교통이 연장되면서 대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해져서 주변 지역으로 거주지가 확대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편 교외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하거나 교외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대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교통이 편리하니까. 이것도 되네. 그러면 교통이 편리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강조 한번 더 건너뛰기. 오, 이렇게 표시됐네요. 이렇게 되면서 교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통근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교외 지역에 자리 잡은 대형 성주는 주말에 활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옆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 몰린 사람들 서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교 지역에서의 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로 통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각종 시설물이 입주하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파급되어 촌락적 요소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근교 농촌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근교 농촌에서는 2, 3차 산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경험 농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주변과 상업시설, 공장 등이 입주함에 따라 집가가 상승하여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된다.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된다. 대도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농업 경영이 늘어나면서 상업적 농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권의 확대에 따라 고양시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제 고양시 안에 뭐가 있냐면 일산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구가 이제 100만을 넘어서게 됐죠. 고양시는 자국 기능이 부족해 서울의 침상 도시, 이제 주거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자료가 이제 좀 부족해서요. 근데 다른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볼게요. 지도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여기 보면은 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위성도시 이런 것들이 보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중심 업무 기능이 많은 데가 이제 도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심에 상대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주변지역이라고 그랬죠? 주변지역. 그럼 그 가운데가 이제 중간지역이 된다고 얘기했죠. 개발제한구역이 있고요. 그 바깥에 뭐가 있죠? 그 바깥에 그 도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 신도시나 위성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는 새로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아까하고 이제 똑같은 모습이죠. 역시. 가운데가 도심이고요. 도심. 아까하고 똑같죠? 본사, 중앙행정기관, 고층 건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도심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런 도심과 같은 성격이 나타나는 데가 여기라고 했어요.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제 노원이 나왔죠. 노원은 상주 인구 밀도가 높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에 들어선다. 그럼 같은 그 주거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은평, 강서 이런 데가 같은 주거지역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거지역이 같은 지역이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체크했던 부분이 여기죠. 금천 아까 뭐가 있었죠? 공업지역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산 디지털 단지 원래는 저임금 노동력 중심으로 의류, 봉제, 전자조립 이런 거 했는데 이제 IT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다. 근데 요 지도에서는 요 부분 여기도 체크를 했네요. 성동구거든요. 이제 성수동으로 알려져 있는 공업 지역에서 여기는 큰 공업이 아니고 이제 작은 그 공업 지역 공장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아파트형 공장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서 산업 구조도 바뀌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함께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들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대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기능 지역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쉬운 문제로 서울이 출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런 사례들이 이제 등장할 텐데요. 그런 사례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까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광주 사례가 나왔죠. 광주 도심이 있고 상무지구라고 송정. 그 지역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고요. 이 교과서에서는 대전의 사례를 들었네요. 대전이 원래는 대전역 중심으로 가운데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성이라는 새로운 이제 중심. 그래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쪽은 이제 대전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이제 서대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대전 안에서 이제 대전역 중심에서 새로운 도심 지역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은 여전히 지역 중심지로 남아져 있고 이제 위쪽에 이제 신탄진이 있고요. 지금 여기 위에 세종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구조로 이제 재편돼 있다. 대전이 출제되면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권의 확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대도시권이 확대되는데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시로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기능들이 주변으로 이전되고 분산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통이 중요하다. 교통의 발달 여기 써있죠? 교통의 발달로 영향권이 확대되는 거죠. 그 영향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도시권이라고 한다. 또 여기 이제 써있죠.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대도시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죠. 교과서에 언급이 돼 있으니까요. 아까 그 광주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출제할 부분이 농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주변 지역은 상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업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중심 도시의 공업 기능이 분산돼서 제조업체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대도시권은 더 확대되었다. 서울 주변에는 90년대 신도시가 건설되어 대규모의 거주지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에 아까 봤던 그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에서는 똑같이 아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서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고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중심으로 공급되었죠. 1기 신도시 먼저 보시면 분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당. 판교는 잠시 잃어버리고 분당. 그 다음에 이제 일산은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평촌, 부천의 중동. 이렇게 1기 신도시라는 거죠. 1기 신도시를 연결해서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영향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서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영향권이 여기까지 미쳤다는 거죠. 근데 서울의 기능과 인구가 더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향이 주변으로 확대되죠. 그래서 2기 신도시 파주운정 더 확대되죠. 그래서 한강, 김포 한강 2기 신도시 이거 지금 칠해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수원하고 용인의 광교, 그 다음에 화성의 동탄, 평택 고덕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데 교통로의 영향이
막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새로운 교통로들이 연결됐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뭐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여기 양주도 있네요. (1990년대에는) 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2000년대에는 2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서울의 주거, 성장 거점 기능을 분담하게 되었다. 여기서요. 신도시 말고 이제 위성도시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서울의 아래쪽 여기가 이제 과천이에요. 과천이 행정도시가 되는 거죠.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거고요. 여기가 안산이에요. 안산은 어떤 기능을 분담해요? 공업 기능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이 공업 기능 안산이 더 확대돼서 이 화성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공업 지역이에요. 이게 원래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대도시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분담하면서 이 위성 도시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죠. 나머지 도시들은 다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나머지 도시들은 다 주거 기능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이나 신도시는 거의 서울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다. 그래서 주거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드타운이라고 그랬죠. 매드. 잠자고 오는 거예요. 잠자고 다시 서울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 과천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4호선이 여러분 타고 다니는 4호선이 당곡에서 끝나죠. 원래는 어디까지? 사당까지 갔어요. 당곡에서 사당까지 가다가 이게 계속 연장돼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오이도까지 가는 거죠. 오이도까지 가면서 과천도 지나고 안산도 지납니다. 왜 아래쪽으로 확대됐을까요? 위쪽으로는 확대가 안 되고. 아래쪽에 그러한 위성도시, 신도시들이 서울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내용들을 봤었죠? 이 내용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여기 동탄, 그 다음에 이쪽이 밑에는 내려가면 천안, 아산이거든요. 이 지역으로 서울의 영향권이 커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교통로가 이렇게 뚫리겠죠. 그래서 KTX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고 경부고속도로도 더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서울의 영향권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1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 때 이렇게 넓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넓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점점점 뻗어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겠죠. 이게 경부고속도로, KTX 그런 고속교통망을 중심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또 다른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5번에서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죠. 서울의 영향권이 이제 아래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대전 중심으로 영향권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서울이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부산도 부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대구도 대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광주도 광주를 중심으로 이 동쪽 지역에 성장이 두드러지죠. 그러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시들이 연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교통이 더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식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자료 4번이에요.
자료 4번은 보시면 이제 중심 도시가 있고 교외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대도시 영향권이 있고 배후 농촌 지역이 있어요. 배후 농촌 지역까지는 뭐예요? 서울로 출근할 수 있는 거죠. 중심 도시로 출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근 가능권이에요. 주말 생활권은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주말 생활권은 여기서는 이제 출근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출근하는데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로 직접 출근하기는 어렵지만 이 중심 도시와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주말과 휴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서는 이 주말 생활권에서는 뭐예요? 위락 시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겸업농 같은 것들, 상업적 농업들이 이제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죠. 상업적 농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근교라고 그래요. 근데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연결된 먼 지역에서도 이 상업적 농업을 해야 돼요. 여기는 원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내가 글씨를 작게 써놨잖아요. 상업적 농업이 덜 되는 거죠. 여기는 상업적 농업이 아주 강조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업적 농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하우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시설 작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재배 형식을 시설 재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표시해 보면 지도에 표시해 보면 서울의 이 주변 지역은 이제 근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 강릉이나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요. 서울로 오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농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원교가 되는 거고요. 원교가 되는 거죠. 여기는 가까운 되는 거 근교가 되는 거죠. 어디가 비닐하우스가 더 많다고요? 여기가 더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변화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시설 작물 재배가 확대된다. 그래서 이거를 재배하거나 상업적 영농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내용들 잘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대도시에 있던 이런 경험농가 비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대도시 주변의 다양한 토지 이용. 자, 우리가 아까 봤죠. 안산하고 화성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요. 과천, 의왕 여기가 행정기능, 과천이 행정기능 담당한다고 그랬고요. 이천은 이제 그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양은 가까운데 맨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 내용 수도권 철도 종착역 변화 요 내용이 재밌는 거죠. 원래 4호선이 어떻게 됐어요? 당곡에서 끝났는데 사당에서 끝났는데 오이도까지 오더라. 근데 이게 인천까지 연결되더라. 그리고 3호선이 구파발에서 끝났는데 일산 대화가 이제 일산이거든요. 거기까지 연결됐고 또 양재에서 끝났는데 어디까지 가요? 성남을 거쳐서 수원까지 가더라. 그 다음에 8호선이 아닌데 신분당선이 광교에서부터 양재까지 연결되고 또 이제 8호선이 여기 있죠. 모란에서 성남이죠. 암사까지 가더라. 이렇게 이제 외곽으로 자꾸 종착역이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대도시권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해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요. 수능에도 항상
반드시 꼭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말고사가 연장되거나 혹은 이제 그냥 치를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지 못한 3단원에 대한 그 문제들을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될 경우 우리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